니체 오늘하고 한 번만 더 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메일로 한번 알려드렸듯이 우리가 그동안 너무 철학 공부했으니까 오늘 한번 소설 좀 읽어보자. 근데 목사님 이메일 예. 저한테도 보내셨어요? 예. 근데 안 보냈어요. 그래요? 어떻게 된 거야?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럴 리. 그러게 말이에요. 나 그래서 요즘 폰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이메일이 거의 전무해갖고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래. 그 다음에 카프카 하겠습니다. 카프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카프카에 뭐 카프카 중에 뭐 카프카의 뭐 유명한 거 뭐 변신, 그 다음에 성, 그 몇 편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판결이라는 거 있을 거예요. 판결. 그런 거 몇 권인데 읽는데 이제 그 책들은 주로 인터넷 서점에 가면 그 알라딘에서도 이북으로 구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구글북에서도 구글도에서도 이북이 있는데 책값은 구글도서가 훨씬 싸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 카프카 소설 같은 거는 뭐 1불 99에 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저는 이제 옛날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다운받아서 읽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잘 나가는 요즘은 아니더라도 보이겠지만 모리스 블랑쇼라고 하는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요즘 또 철학자들이 철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 지젝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또 모리스 블랑쇼 엄청 해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고인이 된 사람이지만 죽은 사람을 다시 이제 우리가 한동안 발터 베냐민에 다 빠져들었듯이 그 모리스 블랑쇼가 다시 쓰고 있는데 그 모리스 블랑쇼가 쓴 책 중에 이제 카프카에서 카프카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네, 그걸 아마 좀 교재로 삼으려고 생각 중이라 저는 책을 이제 구입을 했는데 지금 앞에 한 5페이지 정도밖에 못 읽었는데 그게 교재예요, 목사님? 그럼 뭐 다이제스트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이제 일종의 문학 평론집이죠. 모리스 블랑쇼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그 소설을 블랑쇼가 어떻게 이제 그 분석을 했는가를 보고 모리스 블랑쇼는 평생을 어느 대학에서도 가르치지 않은 그야말로 우리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독고다이 그리고 평생을 이제 요즘 한국의 그 젊은 뭐 철학자들이나 강단 철학자들 말고 제야 철학자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인 거죠. 평생을 원고료로만 사는 사람이에요. 월급이 없이 비정규직 원고료로. 근데 프랑스가 가능하지 한국 같은 건 불가능하죠. 네, 그런 사람으로 그런데 요즘 이제 그러니까 그런 강단 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알려지는 데 좀 시간이 걸렸던 것이고. 그가 이제 죽은 뒤에 많은 사람들이 블랑쇼를 이제 재발굴해내서 요즘 한국에도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 블랑쇼 쳐보면 또 한국도 빨라요. 한 20-30권이 블랑쇼 연구서들이 나와 있어요. 20세기 전후로 살았어요. 그렇죠. 거의 최근까지 살았어요. 또 그 빠른 만큼 또 저도 이제 블랑쇼 책 읽지도 않으면서 사 모으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모리스 블랑쇼라는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니체는 오늘하고 다음 그러니까 2주 다음까지 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시간 개념, 니체의 시간 개념. 네. 자, 늘 얘기하듯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서구 사회의 가상적 기초가 되었던 그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시간도 피조물이죠. 창조된 겁니다. 시간도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나 동물이나 시간이나 다 같은 그 레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어떤 초월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종말론, 기독교론 종말론이 되는 거고요. 그것이 플라톤주의가 이제 나중에 한 3세기경에는 신플라톤주의죠. 네오플라톤주의로 가면서 바로 어떤 철학적인 사조에 신자가 붙으면요.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신자가 붙으면 여기는 사실은 어떤 철학 사조에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항상 철학은 존재론적인 걸 강조를 했었는데 시간도 한번 고민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네오플라토니즘은 어떤 시간 개념을 도입을 했던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기독교와 맞물리면서 이제 기독교적인 종말론. 소위 말하는 우리가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뭐 어거스틴이라고도 부르죠.
어거스틴에 와서 이제 종말론이 완성이 되는데요. 예, 사실은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이 이런 신플라톤주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서구 사상은 우리가 좋건 싫건 간에 어쨌든 기독교하고 플라톤주의가 결합해서 모든 서구 사상의 기초를 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니체 공부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니체가 이제 위대한 것은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거 위대한 것은 어쨌든 서구의 그 철학에 처음으로 이 플라톤주의와 기독교가 결합해서 지배하던 서구 사상계에 처음으로 반기를 들었다는 점에서 이제 니체가 굉장한 거죠. 그런 점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 니체는 바로 이런 개념, 시간 개념도 그래서 전통적으로 네오플라톤주의나 기독교 종말론으로 형성된 그 시간 개념을 극복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도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했지만 성서적 세가 싫어했지만 니체는 보면 시간도 피조물이라고 하는 생각에 동의를 했던 것 같아요. 플라톤주의가 시간의 어떤 초월성을 도입을 하고 그것이 종말론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 지점을 발견한 것과는 달리 똑같아. 니나 나나 똑같아. 뭐 시간이라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도 역사하면 뭔가 대단한 것 같잖아. 역사로부터 배워야 되고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뭐 망한 심각해지잖아요. 시간을 얘기하면. 근데 시간은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니체는 시간을 재밌는 말을 하죠. 동시대인 우리가 지금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필요 이상으로 심각해진 말이 많아요. 오늘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같은 고민을 해야 되고 이 동시대적인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니체는 동시대인이 아니라 비시대인이란 말을 쓰잖아요. 시간하고 같이 가지 않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시간보다 한 발 앞서가는 사람들. 시간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들. 그래서 시간이 어떤 그야말로 타임 테이블에 따라서 척척척척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도 당겨올 수 있는 것이고 미래를 산다는 개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원의 9장의 제목도 나는 미래로 여행을 했다는 게 있잖아요. 자, 그건 뭐냐면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헤겔이 말하는 시대정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라는 건데 이것도 일종의 강요죠. 내가 알기로는 확실하지 않은데 한국의 시대정신이라는 그 잡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 태극기 부대 극우들이 하는 잡지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이 진보들은 이런 말 이제 안 써. 시대정신. 시대정신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냥 우리는 항상 앞서가는 것이고 그 앞선다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시대와는 불화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우리가 니체 철학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시대와 불화해야 된다는 거죠. 시대와 이 동조하면 이거는 니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새 이 니체를 다시 공부하면서 여기 뭐 우리 기독교인들도 많으시지만 참 니체가 조금 늦게 태어나서 20세기의 어떤 신학적 해석학과 만났더라면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지 않았을 텐데 기독교가 요즘 현대 신학들이 말하고 싶었던 것들 현대 신학이 말하고 싶었던 것들을 니체가 앞당겨서 얘기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니체하면 늘 반기독교적이고 신은 죽었다라고 말함으로써 그것이 교회와 척을 짓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니체가 말했던 것은 가장 기독교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시대와 불화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예수만큼 시대와 불화한 사람이 어디 있냐 사실. 그 성경에 보면요 저는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고 물론 예수의 어록이 그대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지만 그 어록 중에 이것이 통할 말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그대로 남겨두은 그 편집자들의 영향도 대단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가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라. 이제 어떤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뭐 장모님인가 이제 장사를 지내고 쫓아가겠다. 그게 성경과 조금 버전이 틀려서 그래요. 제가 목사인데 성경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라. 이거 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쌍놈이거든요. 그러잖아요. 근데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라. 또 가늠한 여인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했을 때 그 말뜻은 뭐냐면 간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닌데 남자는 어디다 숨겨두고 여자만 데리고 나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 말이거든요. 맞다.
근데 교회 왜 자주 안 나와? 아니 목사님처럼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없고 교회도 별로 안 다녀보고. 뭘안 되는 다 아니 그래서 요즘 그게 제일 미스코피드 되는 말 중에 우리 에어켓방에서도 뭐 지난번에 와바타운 얘기하면서 이 사람을 뽑을까 말까 하는데 이내용 아저씨가 돌 던질 자격 있는 사람만 던져라. 그러니까 잘못을 해놓고서 오히려 때려고 이런다니까 그래서 근데 목사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남자를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홍준표 이번에 그 돼지 흥분제 사건이요. 여러분들 그 홍준표가 그 뒤에 보면 뭐 그 자신이 이런 일 안 하고 젊을 때 이제 후회한다고 썼잖아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자서전 대필 작가가 그거 꼭 넣어야 됩니다. 아주 큰일 납니다. 넣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홍준표는 다 아시잖아요. 정치인들의 자서전은 다 대필 작가들이 쓰는 거 그것을 받아. 누가 뭐 그 대필 작가 쓰는 건 원래 손볼 일이 아니고 어느 정치인들이 바쁜 데로 뭐 자기 앉아서 소설 쓰고 있겠어. 자서전 소설이지 솔직히. 그러면 그 홍준표는 그거를 자랑 삼아 쓴 거예요. 그 당시 그 직금의 그 60대 중반에 무용담처럼 쓴 거예요. 근데 대필 작가한테 고맙다 그래야 돼. 아주 큰일 납니다 이거. 사실은 그 저희 세대가 아마 그러니까 그 80년 광주학년을 거치는 저희 세대가 9세대의 그런 그릇된 왜곡된 남성성을 가지고 있는 제가 아마 마지막 세대일 거라고. 부끄러운 얘기는 저희 때도 그런 얘기하는 친구들 많았거든.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근데 그게 세상이 바뀌면서 정말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었거나 이제 깨우쳐 나가야 되는 건데 모르는 거지 이 친구는 아직도. 노공철이 노공철도 몇 년 전에 똑같은 소리 했어. 그러니까 목사님 마지막 세대가 아닌 거예요. 그래? 노공철이 80년대인가 뭐 그런데도 돼지발전제 이게 막 인터넷 지금도 돌아다녀. 목사님 노공철이? 마지막 세대가 아닌 거예요. 그 어떤 젊은 여자도 글 올렸는데 네. 그 시골에서 그런 일 겪을 뻔했대요. 네. 그 자기가 아는 뭐 남자 친구, 그러니까 진짜 친구 있죠. 그 고등학교 때인데 동네니까 어릴 때부터 같이 사는 친구가 하루는 오더니 너 저기 뭐 누구 형네 집에서 너 좀 보자 그런데서 왜 나를 왜 보자 그래 그랬더니 그냥 뭐 너무 오랫동안 못 봤어 뭐 보고 싶다 그런다 어쩐다 그래서 거기 갔더니 남자 고등학생들 선배 형들이 막 담배 피고 술 먹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무슨 주스를 마시라 그러는데 나 그 주스 마시기 싫고 뭐 오렌지 주스 마시겠다 말 두 가지가 있었대요. 그래서 난 다른 주스 마시겠다니까 안 돼 너는 이 주스 마셔야 돼 막 그랬대요. 근데 그게 보니까 그 병뚝 위에 뭐가 좀 하얗기한가 뭔가가 뜨더래. 그래서 이상해서 나 안 마시겠다. 그러니까 마셔도 괜찮다고 마시라 해서 그걸 마셨대요. 거기서. 그랬는데 자기를 불렀던 그 친구가 그 순간 너 빨리 집에 가자고 확 손을 끌고는 집으로 뛰어갔다. 그러면서 그거 그날 그리고는 며칠 뒤에 보니까 그 친구가 그냥 얼굴에 멍이 잔뜩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자기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러니까 70년대 여러분 70년대 강간 사고 나면 판사들이 뭐라고 판결하는 줄 아세요? 네가 잘못했어. 그것도 있지만 해결책으로 결혼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경우는 남자가 진짜로. 그게 한국에 그 배웠다는 애들의 그 남성도 아니었어요. 홍준표도 그 중에 하나였던 놈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는 그러니까 시대가 불화한 사람인 거죠.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을 기준으로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솔직히 지금 가장 오래된 역사서가 그 뭐 삼국사기랑 삼국유사잖아요. 이게 다 고려 시대 때 쓰인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책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국사교과서에서 그 책 이름들만 남아 있죠. 다 책들은 전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대사 부분이 약하니까 이 삼일신고나 이 환단고기들이 나온 거예요. 참 이게 녹화 나와서 그렇지만 위서예요 그거 환단고기 이런 거 우리 오죽하면 황빠라 그러겠어. 자 그러니까 우리도 김창옥 선생님 보면 안 되는데 김창옥 더 감정이 있지. 자 그러니까 예수야말로 시대에 불화했던 사람이고요. 왜 시대와 불화한 것이 없냐면 시간 자체라는 게 피조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니체는 초월의 개념 같은 초월의 개념조차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뭐 우리가 기독교에서 어떤 초월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초월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건 기독교의 신앙인의 표현일 수 있어요. 그것까지 우리가 탓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 시간이라는 것은 초월이 아닌 거죠. 예, 그것은 사실 피조물인 거죠.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냥 해와 달을 창조하면서 시간을 만든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카오스의 상태라고 그러잖아요. 혼돈,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단 말이죠. 어쨌든 그 시대와 불화하는 게 중요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니체는 광기, 그러니까 미친, 맞아. 그때 말로 미친놈이라는 거죠. 이 광기라는 게 뭐냐? 사실은 시대가 불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거를 받아서 바로 그 유명한 미셸 푸코가 광기의 역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근대화의 표징이었던 것이죠. 그럼 정신병원이 뭐냐? 지금 21세기 대명천지에도 뭐 한국 뉴스가 뭐 미국에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겠죠. 우리가 한국 뉴스가 더 익숙하니까. 한국 뉴스 보면 뭐 가족 간에 뭐 재산 분쟁 때문에 그야말로 애꿎은 사람 하나 정신병원에 감금하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한국 뉴스 같은 거 보면. 그런 것처럼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사회 틀에 딱 틀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가두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화에 역행하는 사람들을 광기라고 불렀던 것이고 니체가 그걸 제일 먼저 지적을 했던 것이고 나중에 뭐 한 세대 정도 후에 이제 미셸 푸코가 광기의 역사라는 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너무 이게 정신병이라는 것이 표준화가 되어버린 거죠. 사실은. 물론 정신병자들에 의한 뭐 가끔 강력 사건도 나지만 그래서 뭐 정신병자들을 요번에 한국에서 일어난 17살 소녀가 왜 6살짜리 아이를 왜 내장까지 꺼내서 다 죽여버린 그런 것들, 그럴 때 그 아이를 사회적으로 분리시켜야 되느냐 뭐 이런 것도 물론 당연히 고민에 뒤따르지만 사회라는 것이 사실 정신병의 기준을 만들 때는 근대화적 통치 기술을 만들고 정신병을 만들어낸 거예요. 저는 그 이문열이라고 하는 작가를 안 좋아하지만 이문열이 많은 명작들도 남겼는데 이문열이 쓴 소설 중에 아가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아가, 얇은 소설이에요. 읽었어요. 네. 아가 읽으셨죠? 저는 이문열 소설 중에 그나마 아가가 제일 읽을만 해요. 아가라는 건 뭐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 Song of Song이라고 하는. 근데 그 아가의 내용은 뭐냐면 이문열이 그런 걱정을 하는 거지. 그 자기들 어릴 때는요. 그냥 동네에 바보 천치들은 하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그런 개념들을 쓸 때 자칫 잘못하면 장애인이 비하가 되니까 굉장히 조심하잖아요. 그죠? 저도 뭐 TV 이런 오락프로에도 뭐 너무 병신이란 말 같은 것들이 자주 나오니까 굉장히 귀에 거슬릴 때가 많은데 문제는 이제 그 이문열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차라리 자기가 어릴 때는 동네에서 뭐 팔푼이니 뭐 칠뜨기니 이러면서 약간 모자라는 아이들하고 놀렸지만 같이 살았다는 거죠. 꼭 뭐 이문열의 세계관이 좋고 옳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이것이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걸 다 규범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폐야 무슨 해갖고 딱딱 형식화시키고 카테고리화 시켰고 우리랑 분리시켜버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용어가 가지는 어떤 장애인의 비하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한 번쯤은 검토하고 반성하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오늘날 장애조차도 등급화되고 용어화되고 개념화돼서 우리와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라는 개념이 되는 데는 저는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대형 교회들은 물론 장애부 같은 것들이 다 따로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저희 어릴 때 보면 그 엄마 저희 어릴 때 우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서 어릴 때 보면 동네 뭐 좀 아이들 그냥 엄마 손잡고 교회 갔거든요. 같은 예배 드리거든요. 그럼 예배 중간에 가끔 뭐 괴성을 지를 때도 있어요 아이들이. 근데 그때는 그걸 다 용납이 됐던 것 같아요. 좀 얘가 빗나가는데 제가 자란 교회는요 한국에서 우리 교회는 뭐 지금 100명도 안 되는 교회지만 한국 기준으로 한 200명 되는 아주 작은 교회죠. 한국에서 200명. 근데 그 교회가 저랑 동갑이니까 이제 50년, 60년이 다 돼가는 교회인데 아직도 작아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저희 어릴 때 심지어는 도올 김영옥도 그 교회 가서 주일 예배 설교를 한 적이 있고요. 뭐 김동길 저렇게 또라이 되기 전에 김동길도 설교한 적이 있고 함석헌 뭐 다 거쳐가서 그 목사님이 그냥 무슨 진보적인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한 분도 아니고 안동에서 비인가 성서학교를 나온 분인데 그렇게 사람이 열린 분이에요. 저는 어릴 때 그 덕을 많이 보고 자랐는데요. 이제 저희 그 교회가 있던 곳에 저희 교단, 한국으로 말하면 예수교장로의 통합측이라고 하는 교단에서 운영하는 미혼모 시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에라논이에요. 그 만든 미국인 여성 선교사 이름이 하여튼 한국 이름이 에란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처음 만든 게 에라논이에요. 그럼 그때 그 미혼모들이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제 또래거나 저보다 더 어렸는데 다들 배들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에라논을 관리하는 교회가 이제 내가 다니는 교회야.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뭐 일단 요건 제쳐두고 그 아이들한테 강제적으로 왜 예배 참석을 권유했냐. 요즘 그것도 문제되겠지만 일단 그 시대는 그건 아니니까 제쳐두고 일단 주일 예배를 다 참석하잖아요.
한 30명 되는 그 미혼모들이 예배 앞에 다 두세 줄 앉아. 근데 나는 그 교회 어른들이 존경스럽게 그걸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어.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우리 애들 애 버린다고. 저러다가 저 미혼모들하고 눈 맞으면 어떡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경상도였어. 아니 서울. 그렇지 경상도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게 상당히 아직도 저는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름을 대라면 아주 유명한 어떤 진보 목사의 딸이 우리 교회 한번 방문했다가 뭐 애들 교육상 안 좋은데 이런 시설을 이 동네에 두고 그 아이들을 교회 나오게 하느냐. 그걸 보고 그때 처음 저도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 그걸 보면서 굉장히 실망했던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거죠. 우리가 자꾸 미혼모 뭐 설사 우리 미국 가서 뭐 그런 게 많이 없었지만 한국으로 보자면 이제는 자꾸 이렇게 규범하고 카테고리화 해가지고 분리시켜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정말 근대화가 낳은 병폐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니체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좀 얘가 빗나가는데 광기를 설명하면서 어쨌든 그 시대가 만들어 놓은 개념이나 범주하에 소속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시간은 나와 너의 시간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요번에 이걸 예습을 하면 참 영화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영화 두 개가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그 원제는 어라이벌인데요. 아니 두 개 맞아요. 이렇게 낯설지 영어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영화는 같은 영화인데 원제는 어라이벌 도착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어라이벌이 좀 이상한지 무슨 여행 영화인 줄 사람들이 착각할까봐 그런지 우주 SF 영화인데 컨택트라고 번역이 됐어요. 우주인까지 접촉한다는 개념이겠죠. 보신 분 컨택트. 현씨 꼭 봐야 돼요. 영화 볼 거만 지우기 오면. 여기서 이제 시간이 초월되죠. 그 이제 외계인들이 우주에 지구에 도착을 했는데 왜 도착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 뭐 중국이랑 강대국들이 다 모여갖고 저것들을 쳐부셔야 된다. 쳐부시기 전에 이제 언어학자를 하나 불러 그래도 평화롭게 한번 하자. 근데 외계인하고 우리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언어학자가 가서 한번 걔들하고 말을 한번 통해봐라. 그게 이제 대화의 내용인 거예요. 영화의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언어학자 맡은 역을 맡은 여자는 계속 자기가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어릴 때 죽은 거예요. 그 딸에 대한 그 회상 때문에 회심 때문에 늘 그 회고 때문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받아요. 그렇지만 옆에 또 같은 일을 하는 또 학자 한 명이 붙어서 그 남자가 붙어가지고 같이 뭐 위로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래요. 나중에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이제 외계인들 평화롭게 떠났어요. 이제 결국 전쟁하지 않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여자는 결혼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언어학자는. 그럼 그 죽은 딸은 뭐냐? 지금 여기서 자기랑 같이 그 외계인과 컨택트 작업을 하던 접촉자 그 임무를 맡았던 그 남자 과학자와 결혼을 해서 난 아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자기 앞에 당겨진 거죠. 미래가 자기 앞에 당겨진 거라고요. 영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어요? 설명 맞지? 내 설명. 두홍씨 본 놈은 또 꺾어볼게. 좀 설명이 틀린 것 같아? 네? 조디 파스터 나오는 거 맞네. 아니, 조디 파스터 아니야. 안 봤구나. 그것도 컨택인데. 원제는 어라이벌이야, 영화의 원제. 그러니까 이 영어가 익숙한 사람들은 어라이벌이라는 제목이 더 익숙하지. 미국에서 어라이벌이라는 말로 개봉이 됐으니까. 이것도 맞지, 내 설명이. 중국 학자하고 그 미래에 자기 기억을 갖다가 미래에 대한 그걸 갖다가 땡겨 와가지고 그 뭐 어떻게 뭐 평화적으로 해결하면서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그 영화가 던진 질문은 뭐냐면 자기가 회상했던 게 사실은 앞으로 다가올 일인 거예요. 그 시간이 무의미해진 거죠. 그럼 여기서 아기를 놓을 건가 안 놓을 건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아기는 죽어. 그죠? 자살하죠. 애기가. 소설에서는 그 The story of your life. 참 중국 애들이 이민 역사가 오래돼서 그런지 헤드창이라고 이 SF 소설계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소설가야. 근데 이제 단편이라 읽기가 쉬워요. 나중에 또 한번 테드창 얘기를 할 건데 단편들로 된 소설책이 나왔는데 그것이 당신 인생의 이야기인가? The story of your life. 그리고 그 안에 속했던 그 어라이벌의 원제는 내 인생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당신 인생의 이야기라는 그 단편집이 한 10개 정도 돼. SF 단편이에요. 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이 영화의 이 시나리오로 사용된 것은 내 인생의 이야기.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그런 거죠. 시간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때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럼 아기를 놓을 건가 안 놓을 건가? 어떻게 하겠어요? 봉준호 감독한테 감독하라 그랬는데 아 이거를요? 네, 봉준호 감독이 자기가 새로 각색을 하겠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봉준호 그 정도 내공이 내공 아닙니다. 영화. 어. 지난번 네? 일본 드라마도 아주 짧은 건데요. 그런 네. 거 있었어요. 남자가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자기 배우자 될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건데 자기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고 그런 거 다 보고 그러는 거 있어요. 또 하나의 SF 영화 중에 시간을 초월한 영화가 있어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인터스텔라도 시간을 초월하죠. 아버지가 이제 그 우주여행을 떠났다 조난을 당했어. 그래갖고 막 우주를 배회하다가 돌아왔는데 몇백 년 아니구나 하여튼 몇십 년 만에 돌아오니까 자기가 어릴 때 두고 갔던 딸이 이미 죽기 직전에 이런 아주 노파가 돼 있는데 아버지는 우주 공간에서 나이를 안 먹은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젊은 거야. 손잡벌이 되는 거야. 자기 딸의 외모로는. 그래서 그걸 보면 뭘 얘기했냐면 미국에서 제가 이렇게 신방 같은 걸 잘 안 다니면 한국에 신방 가다 보면 제가 한 20년 전에 한국서 부목사 때 신방 가다 보면 어떤 장면을 많이 보게 되냐면 하여튼 코코 할머니 집 신방을 연금 받고 사는 제가 또 흑석동 이쪽에서 신방 목회를 해가지고 부목사로 그런 가난한 동네 담임 목사님이 주로 저를 보내죠. 길도 많이 잊어먹었어요. 길눈이 어두운데 걸어 올라가다 집을 못 찾아와갖고 흑석동 뒷산에 엄청 가난한 사람들 많이 살았거든요. 정말 90년대 중반까지 흙집에 살았으니까 중앙대학교 이쪽에 가다 보면 6.25 때 남편이 죽었단 말이야. 그 사진 안에 남편은 아주 잘생긴 청년이야. 근데 할머니는 다 죽어가는 할머니야. 가난한. 난 그 생각 그때부터 신기했어요. 그럼 저 할머니한테 저 사진 속의 남편은 어떤 의미일까? 자기 늙어갖고 초상화 속에 그 남편이 여전히 팽팽한 전사를 했지만 그런 것들도 사실 보면 그 할머니의 의식 속에 남편은 아직 20대 총각인 거예요. 그 할머니에게선 다른 시간을 흘러갔을지 몰라도 적어도 남편에 대한 회상의 시간은 20대에 머물러 있는 거죠. 남편이 20대 때.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지금 얼마나 부질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는 그걸 반발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절대 이 시간에 끌려다니지 말고 시간을 앞서가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시대와 조화하려고 하지 말고 시대와 불화해라. 그리고 동시대인이니 시대 정신이 있다 이 말 쓰지 말고 비시대 정신 또 비시대인 이런 말을 써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늘 오늘도 항상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도 멋있는 말이잖아요. 항상 진보의 아젠다 같은데 우리가 시대가 요구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데 진짜 진보는 시대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앞서가는 것. 아니면 확실하게 뒤처져 살든지 거의 고려시대 마인드로 살든지. 그래서 어쨌든 이 시대를 끊임없이 깎아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니체가 냉소로 흐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어떤 정치적인 아젠다들, 트럼프의 문제들, 한국에서 차기 대권의 문제들, 또 사드의 문제, 또 환경의 문제,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니체적인 접근이 냉소로 흐를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냉소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참여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자기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실천하는 것이지 어떤 개념이나 논리나 거기에 대해 매몰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오시면서 그냥 오토바이 소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특정 정치인을 좋아하고 할 수 있지만 좋아하는 그 자체는 주도권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김규환이라고 아시죠? 또 김규환, 응? 예수전. 예수전 쓰고. 그냥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제야의 칼럼니스트죠. 김규환이 최근에 경향신문인가 재밌는 글을 썼더라고. 빠와 지지자의 차이. 빠. 우리가 문재인 좋아하면 문빠라 그러고 노무현 좋아하면 노빠라 그러잖아요. 닭빠. 빠와 지지자의 차이인데 빠는 자기 애정이 강해서 자기의 그 결핍을 상대방에게 투사해서 상대방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굉장히 정확한 표현 같아요. 그런데 지지자는 그냥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 지지자를 그 후보를 좋아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니체가 냉소로 흐르는 것을 방지해야 되는 이유는 정치적으로 끊임없이 우리 관심도 가져야 되고 비시대 정신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시대적 고민들을 무시하고 살라는 뜻도 아니고 여전히 고민하고 살아야 되지만 상투적이고 그냥 다 굳어져 형체화돼버린 프레임화돼버린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베냐민이 얘기했던 발터 베냐민 공부할 때 어서오세요. 네. 발터 베냐민이 얘기했던 어떤 글을 쓰든지 어떤 비판을 쓰든지 이때까지 누구도 해보지 않았던 써보지 않았던 글을 쓰고 누구도 해보지 않았던 비판을 하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뭐 문학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나 상투적이고 진보는 진보대로 생산해내는 논리가 상투적이고 보수는 보수대로 생산해내는 논리가 다 상투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을 해서 자기만의 생각으로 어떤 시대에 어떻게 참여하고 시대에 어떻게 동참할 것만을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는 결국 이렇게 냉소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게 그거 똑같이 뭘 해서 내가 한다고 뭘 바꿔지겠어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하되 자기가 중심이 돼서 참여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설사 시대와 불화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보면 그 문재인의 그 동성애 발언을 놓고 또 이제 문재인 지지자들 중에서도 이제 찬반이 많이 갈리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문재인의 동성애 발언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 사람들 다 문재인 찍는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었는데 거기서 자기가 바라는 만큼의 그 애정을 충족시켜줄 만한 답이 안 나왔으니까 그 사람을 비판하는 거지. 그러니까 야 홍준표가 더 심한 말 하는데 왜 홍준표가 가서 안 따지고 문재인한테 따지냐? 이거 굉장히 틀린 말인 거예요. 누가 걔한테 가서 따집니까? 따져도 사람한테 따지지. 믿음이 따지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 소위 말하는 문재인 지지자들 중에 일부가 자꾸 이제 그분이 이제 내가 보기엔 다 된 것 같은데 그것도 안심하지 못하겠지만 그분이 혹시라도 안 될까봐 이제 야 동성애란 문제는 아직 우리가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그렇게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건데 후보로서 그 정도 발언은 이해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요즘 젊은 사람으로 쉴드를 치고 나오는 거잖아요. 방어벽을 치고 나오는 건데 그분들도 맞고 그렇다고 당신 그렇게밖에 안 되라고 비판하는 사람 소리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어떤 시대와 불화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좀 필요한 거예요. 정치인에게는 그게 안 되죠.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정치는 그거 자기가 표도 계산하고 하는 발언의 수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니체의 그 시대 정신이라는 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인도의 그 라다크라는 마을 있잖아요. 그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책의 소재가 됐던 라다크 마을 아시죠? 인도에 가봤더니 어떤 그 미국 학자가 방문을 했던 인류학자가 그 히말라야 중턱에 있는 어떤 마을인데 그야말로 화폐도 그러니까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 속한 땅인데 화폐도 안 쓰고 뭐 그야말로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자족하고 좋더라는 거죠. 이게 미래 우리 삶이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오래된 미래라는 책이 꽤 오래된 책이에요. 내가 한 80년대 나온 책인데 우리나라에 한 90년대 번역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시간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는 이야기죠. 미래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얘기인데 그 책 제목 참 잘 지은 거죠. 오래된 미래.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터넷을 오래된 미래에 쳐보면요. 거기도 이제 관광지가 돼가지고 다 타락했답니다. 그 관광객들이 가서 그 오래된 미래의 마을을 다 돈으로 타락시켜 놓은 거지. 그러니까 화폐가 없던 동네였는데 화폐 가치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시대와 불화하는 삶을 살자. 니체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거. 네? 오래된 미래가 아니고 새로운 과거가. 새로운 과거 말되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10장 가보면 뭐 순수한 인식을 꿈꾸던 자들은 뭐 음탕하다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이제 니체는 그 얘기를 한 거죠. 순수과학이라는 거, 순수학문이라는 것이 존재하느냐. 자, 이제 신은 죽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제 니체가. 그럼 이것은 니체가 누구에게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이냐면 바로 이제 이성을 강조하는 사람들. 이성을 강조하는 사람들. 뭐 이 같은 말이겠지만 결국 과학을 숭상하는 사람들.
이성에 기초한 합리주의로 봤을 때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것이 말이 안 되니까 결국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성을 강조하는 그런 철학들이 나고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니체는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이 죽었다라고 말할 때 현이상학성이 죽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성이 절대화되는 것도 반대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는 꼭 무슨 뭐 기독교만 적대적인 인물이 아니었던 것이고 이성을 절대화하고 이성을 우상화하는 것도 반대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책도 여러분 읽다 보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성의 거미줄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성의 거미줄. 이 사람들이 이성이라는 것을 거미줄에 묶여갖고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또 이성이 발전하다 보니까 과학도 발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과학도 너무 과학 중심으로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히려 죽은 지식이라고 니체는 말하는 거예요. 성찰은 있을지 몰라도 실천이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진짜 중립이 어디냐? 가치 중립이란 건 없다는 거죠. 근데 보통 이성을 강조하거나 과학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과학은 가치 중립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과학이 가치 중립적일 수가 없잖아요. 어떤 것을 인풋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잖아요. 과학도 충분히 그 결과를 조작해낼 수 있거든요. 가치 중립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유교에서 우리가 중도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게 중도도 굉장히 중도라는 말은 좌우의 극단적인 대립 배격하고 중간에 서자는 말이 아니에요. 유교 같은 그런 보수적인 정치 철학에서도 그런 의미로 쓰지 않았어요. 항상 어디 서야 될지 자기 자리를 지키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좌로도 우로도가 아니라 어디 서야 할지 네 자리를 정확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중립인 건데 중도인 건데 우리는 중립이라는 말이 중도라는 말이 아주 잘못됐어요. 그 안철수 따위가 중도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많이 깨달은데 부자신가? 자, 가치가 시도가 과학도 가치 중립적이지 않은 건 다 아시잖아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니체는 과학자들도 굉장히 배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뭐 그 창조냐 진화냐를 놓고 이제 기독교계에서 특히 창조 과학이라는 걸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완전히 정말 과학계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쓰레기들이죠. 그냥 그 한국의 창조과학이라는 걸 처음 소개했던 분이 그 포항공대인가. 저는 좀이 디테일은 좀 틀릴 수 있어요. 또 포항공대가 어디 학장을 했던 분이에요. 이제 그분의 첫 제자가 양 누구라고 지금 이제 토론토에서 밴쿠버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같은 나이에 자연과학 계통의 학자들이죠. 제가 정말 창조과학의 거의 2세대고 베드로 같은 수제자였는데 도저히 자기가 아니더래요. 그래서 김호길 박사가 그 양반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선생님 저 이제 창조과학 도저히 제 양심상으로 못하겠습니다. 잠깐 설명 창조과학 무엇인지 아시죠? 기회 안 되면 뭐냐면 성서에 나온 창조의 기사를 과학적으로 다 증명을 하려고 애쓰는 분들이에요. 그런 씨는 우리 광필 씨가 워낙 그런 거 싫어하니까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양 박사가 찾아가서 선생님 전 도저히 이제 이공계통의 학자도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한국의 1세대 그분이 아주 뭐 이거는 다 모르죠. 진짜 그 말 했는데 아니니까 이 바닥에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온 얘기예요. 그 자기 수제자 딱 이런 말을 했대요. 자네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구만. 그러니까 진짜 이공계통의 과학자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창조과학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또 과학자들 중에 이제 하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창조과학을 배경을 하면서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과학적 논의로서 기독교 신학과 이제 병행하려는 분들의 시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노력도 물론 또 광표시들은 그분들의 노력도 물론 가상하지만 그리고 워낙 창조과학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진짜 제정신 바뀐 과학자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정말 그 창조과학을 비판해주는 그 역할은 분명히 가치 있는 일인데 또 저희같이 신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그것도 부질없는 짓이거든요.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도 아니고 창조과학 같은 건 그냥 쓰레기예요. 그렇게 자꾸 그래서 지금 같이 자꾸 대결하면 자꾸 질 떨어져.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신학하는 입장에서 뭐 이건 다 해석하기거든요. 창택이 다 해석하기거든요. 그거 따지고 보면 정말 우리가 창조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창조했다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신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고 목사님이 특강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라고 하는 것이 바빌론 포로기 이후, 그러니까 기원전 6, 7세기 이후에 바빌론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쓰여진 책들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히브리 신관, 전통적으로 내가 히브리 신관과 결합해서 쓴 책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신앙의 투철하고 하나님 창조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바빌론 신이 창조한 거예요. 그렇게만 따지자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신학은 해석학이니까 그 해석학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건데 과학자들은 그래서 그걸 너무 자기가 가치 중립이다 이렇게 가는 것들도 사실은 니체가 보기에는 그렇게 의미 있는 작업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는 얇은 책인데요. 다윈 근본주의라는 책이 있어요. 근본주의라고 하면 기독교 용어잖아요. 그렇죠? 그냥 오직 성도 막 그러고 뭐 역사성도 무시하고 다 하는 그런 근본주의자들이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윈주의자들에서 있어요. 다윈 근본주의자들.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적에도 이 결함이 많고 현대 생물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적할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윈의 그 진화론 자체를 하나의 경전처럼 승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다윈 근본주의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과학이건 신학이건 어느 그 경도되고 그것을 우상화하면 그것이 다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니체는 그런 점을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과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결국은 뭐 이성의 시대, 그러니까 니체와 딱 띄워놓고 생각해서 이제 니체가 계몽주의 이후에 신을 죽여버림으로써 이제 이성의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이성까지 죽이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성이 워낙 19세기에는 이성이 그야말로 이제 가장 파워풀한 그런 형이상학적 깃틀이었으니까. 하지만 그 이성의 시대가 가져온 게 뭐냐? 결국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잖아요. 2차 세계대전은 히틀러라고 하는 정말 야망에 가득 찬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전쟁이지만요. 1차 대전을 일으켰을 때는 진짜로 1차 대전의 그 유럽의 분위기는요. 정말 세상을 해방시키는 전쟁이라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성과 계몽의 정신으로 저 무지한 저 아프리카도 해방하고 아시아도 해방하고 얼마나 위험한 짓이에요. 그걸 해방해서 그 많은 사람을 죽인다? 지금 트럼프가 마치 북한의 악을 축으로 상정을 하고 만약에 한국에 전쟁 나면 이게 중동 전쟁과도 달라요. 중동 전쟁은 사막전이잖아요. 그죠? 아프간도 그렇고. 그랬는데 거기서 뭐 물론 200명의 목숨도 안타깝고 정말 나쁜 짓을 한 미국 애들이지만 200명,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그러세요. 200명 정도 죽은 걸로도 지금 여론이 엄청 나쁘잖아요. 뭐 시리아에 오폭해서 그렇게 한. 근데 한국의 전쟁이 나면 수도권에는 2천만이 죽어요. 북한이 왜 핵을 자기들 죽는데 남쪽을 가끔 또 우리가 그 북한을 또 너무 또 오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북한은 살기 위해서 남쪽에서는 핵 쏜다고 봐요. 선생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 가서요. 근데 안 쏘랬대 우리한테? 나 가서 노동당 간부한테요. 응. 진짜 우리한테 쏠 거냐? 우리한테 쏘려고 안 쏜다고 그랬지 그분들. 그러니까 아니라고 우리가 핵 실험에서 성공하니까 그 다음부터 밥상에 반찬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우리는 진짜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만듭니다. 근데 하다 보면 어떻게 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했어요. 진짜 궁금하니까 나 가서 물어봐서 아마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2천만이 죽어 2천만이나 그래서 전쟁 안 한다고. 트럼프가 물론 트럼프가 제정신이 아닌 인간이면 틀림없지만 아직도 뭐 주한미군 가족들이나 미국인들 뭐 탈출하라는 그런 것도 내려오지 않고 그렇다고 뭐 미군 군속만 탈출하라 그러겠어요? 그 일반 민간인들 미국인들도 탈출하라 그럴 텐데 그러면 그게 당장 뭐 군대 내부에서는 비밀이 보장될지 몰라도 요즘 뭐 민간인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데 15만 미국인 15만이 군인 빼고도 그렇죠? 미국 민간인만. 그 15만이 다 죽는데. 근데 전쟁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해갖고 뭐 진행된 것보다도
그러니까는 1차 대전 때도 전쟁이 일어난 게 그거거든요. 양쪽에서 전쟁을 시작을 하려면 그 준비해갖고 간 게 거의 한 3개월에서 뭐 1년 뭐 그렇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땅 하면은 얘네들도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상대되면은 싸우는 거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우리가 한국에서 세계사 시간에 공부할 때 1차 대전이 뭐 촉발된 건 사라예보에서 누구야? 뭐 황태자가 총 맞아주고. 그러니까 나 웃기는 얘기 실제로 다 준비가 돼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대전은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거지. 2차 대전은 히틀러 같은 그런 정말 미추방에 의해서 일어난 전쟁이니까 우리가 그거는 가치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 저 나쁜 전쟁이었다. 그런데 1차 대전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들이나 많은 사람들도 이거는 어떤 해방의 차원에서 봤다는 거지. 근데 식민지 쟁탈전으로 규정됐잖아요. 1, 2차 그렇죠. 세계대전은 식민지 쟁탈을 위한 전쟁이었다. 딱 규정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3세계 입장에서 볼 때 식민지 쟁탈전이지만 이 사람들이 볼 때 뭐야? 해방전쟁이거든. 저 무지한 저 아프리카 그야말로 우리 때 코인이란 말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하고 식민지가 지금 다투는 게 그러잖아요. 일본은 한국을 근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식민지 식민지했다. 우리는 아니다. 침략이다. 지금 그렇게 싸우는 그 차원이잖아요. 자, 이제 11장입니다. 11장. 11장의 제목은 인간만큼 큰 비를 보았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냥 어떤 비정상성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는 해수창을 좀 떼기니까 지우지 말고 교양을 일종의 가면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뭐 한국에서도 그런 말들 많이 쓰잖아요. 뭐 먹물이다. 그러니까 인텔리겐자들 이제 먹물이다라는 말도 많이 쓰고 그런 것처럼 니체도 교양을 일종의 가면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위대한 학자였으면 틀림없지만 그냥 우리가 좀 우스갯소리로 생각하자면 말하자면 상처를 좀 많이 받았던 사람 같아.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속어가 나와가지고 어쨌든 말빨 좋은 그 학자들한테 여성도 뺏겨오고 질투도 나고 그러니까 이제 말만 번지르르한 그런 학자들 우리 교재 보면 사진들을 보면 굉장히 이 사람이 벗들과 교류하고 이러는데 메말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많이 상처도 받고 언젠가도 얘기했듯이 그 니체가 눈물을 흘릴 때라고 하는 물론 소설이지만 그거 보면 여자한테 상처도 많이 받고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니까 뭐 그런 것들도 학문하는데 뭐 전혀 작용을 하지 않았겠다 했겠지. 자기 트라우마들. 하여튼 이 교양을 일종의 가면으로 보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는 이제 어떤 장애 개념,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거는 그 본인의 이야기들과 이제 앞뒤는 맞지 않죠.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장애자를 약간 비하하는 듯이 여성을 비하했던 것도 마찬가지고요. 지난주에 그 니체 여성 비하를 봤는데 이제 많은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여성 비하적인 것이 아니었다라고 해석을 했다고 했듯이 이것도 뭐 표면상으로 굉장히 장애 비하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실제 장애자는 누구냐? 오늘날의 어떤 지식인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난장이라고 그러죠. 희작은 난장이라고 그럽니다. 왜? 중력의 무게에 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중력의 무게가 누르니까 키가 작아졌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중력은 뭐겠어요? 그냥 관성, 인습. 그냥 무거운 게 뭐 하늘의 사과가 뉴턴이 중력을 발휘했듯이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들, 우리가 믿어왔던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이 점점 유행가 가사처럼 나는 왜 그대 앞에만 서면 일이 작아지는가, 작아졌다라고 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작아짐을 통해서 결국은
신이 위대한 것은 신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작아졌다는 것이죠. 왜? 소위 말하는 교양이나 인습이나 관습이나 중력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자기의 창조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창조적인 발상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사람은 점점 왜소해졌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우리가 첫 시간에 한번 얘기했는데 그리스 신화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리스 신화가 참 독특했어요. 근데 이번에 니체를 공부하면서 저도 깨달은 거예요. 왜 신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질투하고 배신하고 불신하고 그런 얘기를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니체는 그걸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왜 높이 평가한다 그랬죠? 니들도 우리랑 똑같잖아. 잘난 체 하지 마. 이런 거예요. 니들도 우리 인간들처럼 사랑하고 배신하고 등에 칼 꽂고 똑같이 살잖아. 뭘 니들 대단해 라고 했다고 이제 니체는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 말 들으니까 그리스 신화의 그 세계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에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은 진리의 근원인 것이고 항상 존엄하고 거룩하고 우리 도덕의 표준이고 이렇게 믿어왔는데 그리스 신화 보면 정말 아이들 동화 같잖아. 신들이 싸우고 살아가고 질투하고 막 그냥 배신하고 나는 형벌 내리고 뭐 형벌도 막 맨날 저 돌 누구니까 시지프처럼 돌 맨날 산 꼭대기로 굴러 올라갔다가 다시 흘러내리게 하고 막 이랬죠. 하여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인간 사람 똑같으니까 신들이들도 별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니체는 재밌는 게 그리스 신화의 가장 큰 신인 제우스를 꼬마라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꼬마 아기. 아니야.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 한 2년 전에 기독교 영화가 한참 붐이 이를 때 그 엑소더스 출애굽이라는 영화가 나왔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출애굽이라는 영화를 보는데 여러분 이제 그 성경의 출애굽기라는 책을 보면 3장에 이제 모세가 양떼를 치러 갔다가 호렙산이라는 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당신이 뭡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유명한 야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요. 나는 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그 신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야훼는. 그런데 이제 불이 탔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시나무들이 불이 탔는데 성경을 너무 많이 나왔다. 불이 나는데 여기 불은 타는데 여기가 안 나는 거지, 그죠? 네? 불은 있는데 타진 않아. 불은 타질 않는 땡기 거예요. 역시 우리 부목사님. 하여튼 그런 신비로스러운 장면을 하시는데 갑자기 우리 하여튼 그 신비한 장면을 통해 가지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이제 그 떠나는 거죠. 그런데 그 2년 전에 나왔던 그 엑소더스 마이클 리들리 감독이라고 유명한 감독이에요. 리들리 감독이 그 연출했던 영화죠. 엑소더스 보셨어요? 거기 보면 야훼가 나와요. 모세 앞에. 양떼를 치러 간 모세 앞에. 누가 나온지 아세요? 조그만 꼬맹이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글쓰고 뉴스템에 그 영화 평을 쓴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니체가 이 꼬마 이런 개념을 알았다면 그것까지 영화 평에 썼을 텐데 그거 이번에 보면서 그거였구나.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들이요 영화를 만들 때 참 철학을 잘 집어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꼬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라고 하는 신은 정말 야훼라고 하는 신을 니체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지. 오늘날 이제 진보적인 기독교인들 중에 좀 지나치게 이제 야훼의 폭력성 같은 걸 이제 얘기를 하면서 반기독교적인 인사들이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기독교 내에서조차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기독교를 폄하하는 저는 그건 인정하지 않는 게 다 해석하긴 거예요. 야훼는 민중의 신이었거든요. 민중의 신은 기득권 문화와 싸우려다 보면 기득권들 앞에 잔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 미국의 마피아는 너무 큰 조직이니까 일단 얘네들 제외하고 한국의 무슨 김태촌파나 양리파랑 싸우러 온 시골의 목포파애들이 잔인하겠어? 양리파가 잔인하겠어? 목포파가 잔인하거든요. 이겨야 돼서 이 나이트클럽을 하나 차지해야 되니까 지금을. 성경에 나오는 폭력의 역사는요 사실은 민중의 혁명의 역사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폭력을 지금 그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수백만이 지금 광야에서 먹을 거 없는데 이게 자꾸
그 가나안의 기득권자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들, 심지어는 거기에 인신 공의 사상도 있었거든요. 아이들 불태워갖고 제사 바치고. 그런 걸 보면서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걔들이 그 문화가 들어오지 못하게 싹을 자르려면 싸워서 멸절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근데 또 멸절을 시킨 것도 성경에서 다 모든 족속을 다 죽였다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 그것도 이 조폭의 얘기랑 생각은 비슷해요. 목포파가 이겼어. 그럼 이제 또 목포가 환영을 받아 목포 동네 조직.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다 죽였어. 내가 다 죽였어. 무용가. 그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이해가 빠른데 자꾸 우리가 물론 구약 성서를 읽다 보면 불편한 점들이 많아요. 사람들 많이 죽이고. 그걸 좀 계급적으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성경을 좀 계급적으로 읽는 사람인데 그러면 뭐 그렇다고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동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결과를 놓고 잘했다 못했다라는 건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서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성경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건데 거기서 이제 야훼를 너무 큰 신으로 보다 보니까 아니 성경을 계급적으로 읽는다는 말씀이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요거만 끝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훼도 이렇게 꼬마고 그 영화에서 리들리 감독이 한 게 참 잘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야훼가 준 어떤 폭력성, 절대성을 완전히 약화시켜 버리는 것이 굉장히 니체적으로 그린 거죠. 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유대 민족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또 일부에서는 구약을 읽을 때 왜 남의 나라 차라리 삼국사계를 읽고 그래서 이제 그 환단고기 같은 거 좋아하는 분들이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좋은 책이 있는데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은 틀림없죠. 그런데 이제 유대의 역사는 뭐로부터 시작을 하냐면요. 사실은 이제 출애굽 이후부터가 제대로 된 역사인 거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다가 이제 그 탈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은 유대인들만 탈출을 했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거기는 당시 이집트에 있던 모든 어중이 떠중이들이 유대 민족이 따라 나가는 것을 보고 다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직도 성서학자들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잘 알지 못해요. 성경에서 야곱을 택할 때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성경에 어원이 확실하게 나와요. 유대라는 말도 또 나와요. 나중에 이제 왕권 시대가 되면서 왕국 시대가 되면서. 그런데 히브리라는 말은 성경에 어원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언어를 히브리어라고 할 정도로 히브리 말은 그 중요하잖아요. 그죠? 히브리라고 한다. 그러니까 많은 이건 뭐 학자들마다 좀 다른 의견들은 좀 있는데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어중이 떠중이라는 말에 핫비루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가장 설득력이 있어요. 핫비루. 그 말 자체가 어중이 떠중이 아니라 핫비루, 뭐 핫바지 이런 것처럼. 뭔가 기분 나쁘다고 하는. 그렇죠. 이제 그것도 일부 학자들의 주장이지 뭐 아직 정서적 뭐 학자들의 의견들 다양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좋은 건 그 히브리 민족이 탈출할 때 계급 제도가 없었잖아요. 그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책에 보면 그 굉장히 그것도 1800년 전에, 1200년 전이에요. 아브라함이 1800년이니까. 그러니까 기원전 1200년 전이가 지금 3200년 전이에요. 3200년 전에 그들의 세계라고 하는 그 당시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힘 있는 놈이 빨리 남의 땅을 차지해서 자기들의 영토를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복속시켜서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가장 큰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책에 보면요. 그게 또 올라온 거예요.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나 그들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만 해도 저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다양한 어떤 폭력성들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계급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유대 민족의 어떤 민족적 정통성을 위해서 야훼가 활동한 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3200년에 그 말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여전, 과부나 노예나 나그네나 가난한 자나 그걸 돌보라고. 심지어는 7년에 한 번씩 땅을 쉬게 그 땅도 쉬게 하는 안식년 때도 있고 그래서 7번 되면 49년이 지나도 희년이라는 걸 만들어서 실제로 광야시대 희년이 지켜졌냐 안 지켜졌냐는 거는 또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희년이라는 걸 만들어서 모든 걸 다 원위치시켜 놓는 거야.
한 49년 동안은 잘 먹고 노력한 대로 누가 땅을 좀 더 가질 수도 있고 누가 자동차를 뭐 요즘 이제 자동차를 두세 대 굴릴 수도 있지만 49년 되면 다 원이지. 다 저렇게 다시 처음부터 다시 출발 이런 거지. 그거 한 40년쯤에 태어난. 되게 공정하네요, 그죠? 그죠? 그거 한뭐 희년되게 한 7, 8년 전에 태어난 애들은 되게 억울한 거지. 할아버지 혜택 좀 보려고 그랬는데 유산 좀 받으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래도 계급적이라고 말을 드리는 거죠. 저는 그래서 성서는 굉장히 계급적인 문헌이라고 봅니다. 특히 구약 성경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항상 성경을 해석해 오면 그런 계급적이라는 거고요. 근데 진보적인 목사님들 그렇게 많이 해석하시는 예, 그렇죠. 것 예.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진보 쪽에서도 성서의 그 사건 자체가 가진 그런 폭력성이나 이런 것들을 또 과도하게 비판하는 분들이 있고 저는 그쪽에서는 오히려 성서 자체 사건들을 우리가 좀 더 잘못한 건 많지만 좀 애정 있게 보자. 동기까지도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보자. 그냥 이게 정말 신학책에 못 써서 그렇지 이게 제일 정확한 표현이에요. 목포파가 좀 과장되게 자기 과거를 포장한 거다. 그 고대 문학의 그 수사법이라고도 하던데요. 그렇죠. 그렇게 표현한 게. 다 그렇잖아요. 근데 다 족속들이 요만요만하니까 다 우리가 제일 세다고 말하려면 어깨 힘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런 내용도 이렇게 보면은 한 두세 줄로 표현을 해요. 그때 어떻게 하고 뭐 죽였다. 근데 솔직히 삼국지처럼 그러니까 적법은 안 그렇게 나오고 작게 뭐 고난 고민과 뭔가 그런 것도 그냥 한 줄로 딱 적여놓은 거 아니에요. 다 죽였다. 뭐 이겼다. 그렇지 맞아. 그것도 맞네. 진짜 삼국지만 못하네.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신들 뭐 중력, 인습 이런 걸로부터 이제 우리가 헤어나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니체는 하는 겁니다. 멋있죠 니체. 그러니까 뭐 성경하고 같아요 저는. 보면 볼수록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 성경에 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계급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네. 좀 쉬었다. 계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만들어 달라 그러잖아. 사무엘한테 찾아가 가지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맨 처음에 엄청 그거를 싫어한다고. 야 너네 왕 만들면 니네 정말 이제는 노예로 사는 거야. 그렇게 하는데도 그래도 우리 좋다고 왕을 만들어 달라 그랬던 거지. 그래서 왕제도가 생긴 거. 그러니까 직업이 있을 뿐이지 그 직업 자체가 계급이 될 수는 없는 거고. 그 직업의 어떤 그 직업과 직업 간의 그 수평 이동이 언제든지 가능했다는. 그렇죠. 제사장만 빼놓고 왜냐하면 제사장은 레위라고 하는 한 혈통 지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영역만 이제 불가침이었고 나머지는. 근데 또 이제 사사기라는 책 뒷부분에 가면 또 제사장 사칭하고 다니는 애들도 있어. 우리 옛날에 왜 암행어사 앞에 만들기 얼마나 쉬웠겠어요. 저 함경도 같은 데서 암행어사로 행세하면서 평생 잘 먹고 잘 살아가 많다 그러잖아.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이 테드 창이라는 사람의 그걸 안 지웠던 이유가 이 아까 말했던 당신들의 이야기 그 단편집의 첫 작품이 뭐냐면 바빌론의 탑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바벨탑의 성경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바빌론의 탑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바벨탑. 이 사람 소설은 다 SF 소설인데 이 사람 재밌는 게 SF 소설은 뭐예요? 다 미래 소설이잖아요. 막 외계인이 오고 뭐 우주선 개발. 이거는 바벨탑을 지을 때 얘기야 SF 소설인데. 근데 기발하죠. 바벨탑은 뭐죠? 하나님한테 덤비려고 하나님이 다른 데까지 달려다가 하나님 무너뜨려가지고 인간들의 언어가 다 갈라진 사건이잖아요. 소설가들은 기발해요. 성공을 했어요. 하늘까지 탑을 쌌어. 그 소설에서 테드창의 바빌론탑, 바벨탑에서 하늘까지 탑을 쌌어. 근데 소설 처음 읽다 보면 광부 얘기가 자꾸 나와요. 하늘에 타고 쌌던 게 광부인가 했더니 꽤 참 재밌는 게요. 그래서 저는 그 소설가들을 참 존경하는 테드창이 그냥 고대 세계관을 그대로 해서 소설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천장에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뭐 드릴 같은 건 없었겠지만 드릴로 뚫으려면 광부가 올라가야 되는 거야. 하늘 벽을 뚫으려면. 근데 고대 세계관으로 그 소설 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용기 있어요. 거기다 대고 저거 테드 창조가 SF 쓴다는 게 과학적 사고가 전혀 안 돼 있다고 욕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까지 올라가는데 탑을 계속 쌓아가지고 올라가는데 뭐 2달인가 3달이 걸려. 벽돌 하나 지고 올라가. 그래서 벽돌 하나 떨어뜨리면 맞아 죽어.
너 쉽게 나가 주소와 그러면 내려가는데 2달 올라오는데 3달 걸려갖고 5달 걸려서 또 주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세기에 보면 하늘과 이 땅 사이에 이렇게 물이 있다는 표현이 있어요. 창세기 창조신화에 보면 뚫었어. 드릴은 없었겠죠. 광부들이 드디어 하늘에 다다라가지고 뚫었어. 그런데 물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다 휩쓸려고 땅으로 다 내려왔어. 그래서 바벨 타고 무너지지 않았는데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시 원위치로 회귀되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신학적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야 정말 이 테드 참 천재다. 그게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까지는 안 나오지만 어쨌든 거기에 니체와 저는 성서를 결합시켰다고 봐요. 모든 게 처음으로부터 돌아갔어. 그런데 또 감히 하나님한테 속된 말로 엉까지 말라라는 건 충분히 또 있어서는 감히 초월에 덤비지 마라. 어차피 그러면서 그냥 고대의 세계관은 그대로 과학적인 것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냥 물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하늘에 천장이 있어서 광부들이 올라와 제일 먼저 뚫는 거야 하늘을 다. 근데 하나님 만나기도 전에 그 물이 쏟아져가지고 다. 근데 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랬나? 하여튼 뭐 죽었다는 얘기는 없더라고 그래. 그 2달 거리에 올라간 높이에서 떨어지면 죽을 텐데 그건 아닌가 봐요. 어쨌든. 그러면 구멍을 뚫었으면 물이 계속 셀 거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저를 따지면. 그게 노안 지상에 호수. 물이 그러니까 뭐 SF 소설이니까 복사해서 이해하세요. 곧 구글 도서에서 그거 한 5불인가밖에 안 나요. 다 단편인 것 같아요. 8개가 다 단편인데 장목남이가 쓴 것들은 다 단편. 그리고 저 친구가 장봉남태가 왜? 그 원래 그 본명이 장목남이. 봉남이냐? 복남이 앙드레지드하고 또 앙드레지드는 저기 뭐지 우리 앙드레기만 똑같네. 복남. 그 저기 그 브라운대 물리학과. 네. 중국 게임인데 근데 그 여러분들 꼭 테르창 그 에세이 소설 한번 읽어보세요. 그 구글도에서 찾으면 한 5불 9분가밖에 안 해요. 저는 알라딘보다 그 구글 북이 가독성이 좋더라고. 글씨도 크고. 그리고 어디서나 뭐 알라딘은 꼭 그거를 깔아야 되는데 앱을 알라딘 전자책을 읽으면 근데 구글은 어느 컴퓨터에서나 그냥 자기 로그인하고 구글 도서로 들어가면 바로 열합니다. 아니 구글북이 한국 소설도 다 나와요? 그러냐 코리아 구글이 있어. 그러니까 다 있는 게 아니라 그 출판사에서 전자책으로 발행한 책들은 다 나와요. 난 리디북 네, 리디북 쓰는 그거를 구글도 많고 읽는데 구글도 저는 좀 리디북도 자료가 좋아요. 부족해. 편의시 리디북 많이 쓰지. 네, 제 남편이 응, 그것도 좋아요. 난 한 번도 안 써봤어. 난 알라딘 쓰다가 요즘 구글로 완전 바뀌었어. 알라딘에서 구글로. 네. 그럼 저는 구글 리뷰를 한 번도 안 하려면 써봐가지고. 앱을 깔 필요도 없어요. 그냥 구글 어카운트만 있으면 돼요. 구글 코리아 치면 돼요? 구글 코리아도 진짜 한국말로 그냥 구글 도서 치세요. 아니 구글 북이라고 치세요. 구글북. 네, 한국어로 치셔도 돼요. 예. 근데 책값이 알라딘보다 훨씬 싸더라고. 이게 그 드네 빌레버 드네 빌레브 이번에 저거 어랄버 감독. 예, 그 감독하고 그 이 친구 동갑이더라고요. 그래 젊은 97년대 우린 뭐 했지 그럼? 아 죄송합니다. 자제감이 지금 이러려고 나이 먹었다. 다행이에요. 오늘은 끝났고요.